이제 총선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내일 이제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요. 인물과 정책 살펴보면서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누가 되는 것이 좋을지 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도 유심히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공약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도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승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이제 그야말로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냥 다음 주 수요일 아닌가요? 그죠? 맞아요. 예, 예. 지금 여야 뭐 다양한 공약이 나왔지만 이 부동산 쪽 뭐 대체로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를 하죠.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보수 정권하고 진보 정권 같은 네. 경우 서로 부동산을 보는 철학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보는 그 관점이 좀 나타나고 조금 이제 뭐 주택 시장이라든지 또 임대차 시장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주택 공급을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GTX 노선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중심의 이제 개발을 국민의힘 쪽에서는 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주택이라고 해서 무주택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택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법 같은 경우도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임대차 3법에 대한 그 비판이 좀 강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 이 부분들은 이제 폐지하겠다라는 것이 공약이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임대차법은 유지를 하면서 임차인들을 등록을 하면서 조금 더 투명성을 가져오겠다 뭐 이런 방향인 것 같아요. 그 전세 사기도 지금 기존에 있는 전세 사기를 특별법을 이제 예정대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더 보완을 하고 또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을 하는 그런 방향들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세제 같은 경우는 요즘 인구 소멸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데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뭐 다양한 그 세제적인 혜택들을 주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월세 관련돼서 세액을 공제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확대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좀 다양하겠지만 결국은 주택 공급에 대한 그 필요성 그리고 지역적으로 지금 세제가 너무 강하게 좀 작용을 하면 시장에서 좀 돈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네. 않고 또 투자 시장이 또 멈춰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양쪽 다 그래도 완화하는 측면이 있는데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냐라고 봤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쪽하고 또 한쪽에서는 새롭게 이제 주택을 못 보유하신 분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별적인 점들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공약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실현돼야 빛이 나는 건데 네.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런 공약들 나오다 보니까 이거 선심성 공약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매번 나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그 공약 자체가 너무 핑크빛이다라는 예. 평가들이 있고요. 실현에 대한 미지수에 대해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21대 총선 같은 경우도 그 공약 중에 어떤 이행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한 51%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두 개 중에 하나 하면은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100개를 던져서 50개밖에 못 했다면 또 이제 말이 좀 다르잖아요. 이거 한 50% 정도밖에 못 지켜질 정도의 그 공약을 막 남발을 하고 이렇게 이행률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묻지 마라고 평가를 해볼 수밖에 없는 게 과연 이렇게 공약을 하면 돈은 어디서 나올 거며 또 개발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 후보들 간에서도 이제 뭐 당과 또 얘기가 좀 되지 않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약을 막 발표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보수세가 강한 곳에서 진보 세력은 보수세가 강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공약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진보세가 또 강한 곳에서는 뭐 또 보수세가 있는 분들은 뭐 서민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 공약을 내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또 진보세가 좀 강한 곳 같은 경우는 강남권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한다면 네. 강남권에 또 출마하시는 분들은 고가 주택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는 곳들이 강남권이잖아요. 이런 네. 부분에서 좀 완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진보세가 강한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좀 서민주택 공급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당과도 협의가 잘 안 되고
또 그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공약으로 남발하고 지키지 못할 거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세제 확보나 어떤 재원 확보에 대한 뭐 불분명한 그 얘기들만 하면서 역시나 이 총선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개발 공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지나고 나면 맨날 그 공약 이행률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네. 표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매년 뭐 총선마다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지금 공약 이행률 51%라는 설명에 저는 오히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생각보다 이행률이 높다. 아니 그래도 말한 게 절반은 지키네요. 그래도.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못 지키고 뭐 진짜 아주 조금만 손만 봐도 건들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무거운 것과 또 이제 가벼운 것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네.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떻게 한번 현장에서 들어보면은 네. 지역구 국회의원 나와서 내놓는 공약이 저거 저 도지사나 대통령도 하기 힘들 텐데 싶은 거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요 지금 재건축 쪽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이달 27일 시행된다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예. 공약에 대해서 뭐 시행령이라고 하면은 네. 그 어떤 국회를 통과하는 것보다 뭐 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시행령으로.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그 노후계획 도시에 대한 기준 어떻게 보면 지금 1기 신도시인데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뭐 지방권까지도 그리고 서울에 있는 곳들도 좀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20년 정도가 지나고 그다음에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된 곳이 노후계획 도시의 기준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곳들이 뭐 지금 일산, 분당, 평촌, 3번 중동 이런 곳들이 있잖아요. 특히 1기 신도시의 분당하고 일산하고 평촌 같은 곳에는 총 뭐 한 29만 가구, 약 한 30만 가구 정도 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그런 규모로 개발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국토부에서 선도지구에 대한 그 공모를 착수를 했거든요. 이 선도지구는 앞으로의 이 1기 신도시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향후에 그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선도지구로 지정을 하고 나서 27년부터 착공을 하고 빠르게 재건축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뭐 지금 현재 그 시장 환경이 또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뭐 행정적이거나 뭐 규제적인 부분도 이런 것들은 완화를 하겠지만 시장이 받쳐질지 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1기 신도시라고 불리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보니까 해당 지역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게 전국적으로 108개 지역이 해당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일단 다음 달에 선도 지역 이제 해당이 되는데 선도지구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 선도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가장 먼저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해당 주민들 관심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특히나 뭐 분당 지역 같은 경우가 많은 분들이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주택 가격도 1기 신도시들 안에서도 좀 높기도 하고요. 그리고 규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일정이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행령을 중심으로 해서 4월에는 시행을 하고 뭐 5월에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7년에 뭐 착공을 하게 되고요. 또 30년에 입주를 시작하게 되는데 선도되는 여러 가지 그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뭐 분당의 양지마을이라든지 네네. 또 지금 일산의 문촌 1, 2 그리고 평촌의 샛별, 한양 5, 6단지 뭐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왜냐하면 빨리 해야지 선도하면서 언제 될지는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순환 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향후에 또 번호표를 뽑는 형태가 되는데 최대한 뭐 1번을 뽑고 싶겠죠. 그래서 선도에서 사업들 진행하고 이런 선도 사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적극적인 또 인센티브라든지 또 규제나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완화가 될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곳들에서 그 참여를 신청을 하고 예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뭐 집값이 좀 침체가 되고 있다라는 그 국면들 때문에 1기 신도시가 특별법이 되고 나서도 글쎄요 뭐 그 주택 가격의 흐름세가 계속 하락세를 유지를 해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관망을 하고 있고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선거 앞에 있다 보니까 표를 받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것들 때문에 뭐 좀 많은 분들이 관망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 문제는 이 사업성인데 네.
송 대표님, 솔직히 우리 그 재건축 뭐 이런 거는 조금 여기서 냉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네. 같아요. 예전 같으면 재건축은 무조건 대박이었고 네. 재건축 때문에 그 오랫동안 뭐 조금 뭡니까 낙후된 아파트 사는 것도 감소하고 이러기도 했었습니다만 네, 네, 네. 요즘은 일단 뭐 분담금이 장난 아니고 네. 뭐 미분양도 많아지는 데다가 네. 경기 측면에서도 저는 그런 플래카드 몇 번 봤는데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리모델링이 웬 말이냐 이런 네. 거. 네. 뭐 이런 것도 보기도 했는데. 자, 지금 이게 단지간에 통합 재건축 한다고 해도 이 단지간에 그 통합 재건축 이게 그렇게 쉽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단지마다 용적률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예. 본인은 뭐 한 10평짜리 지분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8평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15평 갖고 네. 있으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우리 집은 뭐 역하고 또 가깝다. 어떤 분은 또 역하고 멀다. 학교하고 예, 가깝다. 예, 이런 맞아요. 부분들 네. 때문에 서로들 그 단지를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지적하신 것처럼 뭐 금리 역시 높죠. 그다음에 공사비 지금 굉장히 과감한 그 속도로 올라갈 정도로 뭐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그 재건축하면 대박 난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대박 할 수 있는 사업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강남의 네. 일부 단지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는 건 좋은데 규모가 커지면은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 때문에 공사비도 낮아지고 사업에 대한 그 그림도 크게 그릴 수 있는데 단점은 큰 만큼 그만큼의 이해관계자들도 많고 거기에 그 재산에 대한 가치도 다 다양하고 이런 예. 것들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뭐 이제 적극적으로 전문가들이 좀 투입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는 그 그림을 밑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통합적인 재건축이 나가는데 좀 난항을 겪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강남도 지금 이제 재건축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네.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네. 관리처분 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내년 상반기 일반 분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뭐 지금 속도로 봐서는 예. 내년 상반기 일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네, 네. 지금 그 1, 2, 4주구가 지난달 착공을 했고 또 지금 이곳 그 3주구 같은 경우도 관리처분 계획 변경을 이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 되는데 또 분양 일정이라든지 부동산 그 시장 흐름에 따라서 좀 변화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시차로 보면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여기에 물량 자체도 한 506가구 정도 나오거든요. 네네. 이렇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괜찮은 물량인데 아마 가격은 좀 생각보다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은 돼요. 왜냐하면은 후분양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선분양보다는 아무래도 후분양이 가격이 좀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대신 1, 2, 3, 4지구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된다라면은 강남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아파트 촌이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잠실 쪽 보면은 엘리트라고 해서 그쪽에도 그 아파트 촌이 형성되는 것처럼 여기 이제 반포 1, 2, 3, 4주구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 아파트 촌이 형성이 되면서 뭐 1세대가 예전에 반포 자이라든지 뭐 레미안 뭐 퍼스티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1세대였는데 이제는 최근 들어서 레미안 그 원베일리나 뭐 지금 메이플자이 이런 것들이 2세대에 해당되는데 이곳 같은 경우도 2세대에 해당되면서 반포의 그림이 또 새로운 단지의 아파트촌으로 변모한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달에만 전국적으로 4만 가구가 네. 넘는 뭐 청약 일정 네. 있다면서요. 네, 여기 그렇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그 4월에 예정적인 예. 분양 단지가 그 영등포가 이제 서울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예. 그 단지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여기 일반 분양이 한 216채 정도 나옵니다. 650가구 중에 200가구가 좀 넘는다라는 건 분양 물량이 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수원 같은 경우도 요즘에 그 분양률이 괜찮거든요. 네네. 여기도 174가구가 일반 분양분으로 나오고요. 또 인천하고 지금 보면은 뭐 광주나 대전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일반 분양분들이 뭐 1000세대 이상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청약 홈이 개편이 되고 나서 이제 분양 물량들이 좀 미뤄졌던 것들이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하고 대전까지도 전반적인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4월에 45개 단지 4만 가구 이상이 분양이 되는데요. 여기서 수도권에서 한 14,000여 가구가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뭐 고금리라든지 또 집값 하락, 분양가 상승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양극화라든지 소비자들이 선택이 굉장히 좀 신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분양가가 핵심이기도 하고 또 입지에 따라서 쏠림 현상들이 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방권에 아까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역시나 그 지방에 있는 미분양 같은 경우가 미분양의 한 81%가 지방에 다 쏠려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지방권하고 수도권의 좀 온도 차는 조금 극명하게 좀 갈리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지면서도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물량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좀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수요자 측면에서 선택의 여지는 넓은데 지방 쪽은 미분양도 많은데 진짜 또 공급 물량도 또 많네요. 네. 참. 그래서 아마 미분양된 물량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그래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